아빠, 안녕. 우리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간대. 오랫동안 못 올 거야. 나중에 꼭 찾아올게. 죽은 아들의 납골당에서 소년의 말을 듣던 박진환 회장은 놀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3년 전 죽은 아들. 이제야 알게 된 손자들의 존재. 손자들은 왜 입양을 가게 된 것일까요? 과연 박 회장은 입양을 막고 손자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가을, 서울 성북동 언덕 위 저택이었습니다. 가온 유통 박진환 회장의 저택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프랑스 인상파 거장의 원화도, 응접실에 진열된 고려청자도 모두 주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죠. 박진환 회장, 73. 그는 거대한 가죽 소파에 깊이 파묻힌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죠. 손에 든 위스키 잔만 무겁게 기울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박 회장은 최근 들어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숨이 가빠지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70평생을 살아온 그 자신이 더 잘 알았죠.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약과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보다 더 쓴 것은 마음속 후회였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30년 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는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첫째는 30년 전 실종되었고 둘째 지훈이는 3년 전 의절한 채 소식이 끊겼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곧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박 회장을 2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낮게 지시했습니다. 지훈이를 찾아보라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단 한태호 상무는 절대 모르게 하라고. 한태호 상무. 박 회장의 오촌 조카이자 가온 유통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김 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늦은 오후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박 회장은 그 표정만 보고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박진환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카펫에 엎질러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70평생 흔들림 없던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지만 박 회장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3년 전 가을 빗길 교통사고였다고. 당시 한태호 상무가 회장님과 도련님의 관계를 고려해 보고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놈이 이런 것까지 숨겼구나.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망신고서, 장례 진행 기록, 그리고 납골당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장 차를 대라고. 30분 후 검은 세단이 납골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가운 가을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지만 박 회장의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차가 납골당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기사가 우산을 펴들었지만 박 회장은 우산을 거부하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도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김 실장이 앞장서서 위치를 찾았고 곧 한 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지훈. 검은 대리석 명패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이 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회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그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3명의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2살쯤의 아기를 업고 6살쯤의 여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낡고 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죠. 소년이 박 회장 바로 옆 칸 앞에 섰습니다. 박지훈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작은 손으로 명패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가. 우리가 크면 꼭 다시 찾아올게. 6살 여자아이가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고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옆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죽은 아들 지훈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눈썹 모양까지, 그리고 귀 뒤 박씨 가문 특유의 작은 붉은 점까지. 설마.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소년이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었으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씨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천둥이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니? 박다운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제 동생들이에요. 수진이랑 막내 민우.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죠. 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다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운아,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다운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의 손길이 무서웠습니다. 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죠. 박 회장은 다운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버지란다. 다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9살 소년에게 이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혼자라고. 그래서 외로웠다고. 박 회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다퉜다고.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다고. 너희가 있다는 걸. 다온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른들은 항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양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새 가족이 좋을 거라고. 하지만 동생들과 헤어질 거라는 것을 다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느냐고. 다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1년 전에 아빠 따라가셨어요. 그럼 지금 어디서 사니? 보육원이요. 다온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가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박 회장이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양? 안 돼. 너희는 갈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데려갈 거야. 다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정말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 손주들이니까 지금 당장 데려가마. 박 회장이 아이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수진이를 안아들었고 박 회장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온은 민우를 등에 업은 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다온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수진이 손을 꼭 잡은 채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 할아버지,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를 어디 팔려는 걸까? 하지만 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느냐고. 다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오빠 뒤로 숨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차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김 실장이 김밥과 우유, 빵을 사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보육원에서는 함부로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포장을 뜯어 다온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라.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다온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자기 것은 밥만 먹고 나머지를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내일을 위해, 불안한 미래를 위해 음식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30분 후 차가 하늘빛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 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20대 후반의 젊은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가온 유통 박진환이라고. 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여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내일 오후에나 돌아온다고. 박 회장이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당장 데려가겠다고.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이 있어 원장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애들 친할아버지야. 하지만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친권 확인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보호자 변경 신청도 해야 됩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강제로 데려가시면 유괴로 신고될 수 있다고. 박 회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다온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데려가려고 애쓰는 모습, 하지만 안 되는 모습. 결국 어른들 세계는 복잡하고 자기들 같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역시 안 되는구나. 다온의 가슴에 막 피어오르려던 희망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 회장이 다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다온아.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꼭 데리러 온다. 약속한다.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오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겠니?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온다. 그리고 너희 셋 다 데리고 갈 거야. 박 회장이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동생들이랑 헤어지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약속해 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다온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수진이 손을 잡고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다온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여전히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실까? 희망이었습니다. 간절하고 조심스럽고 무서울 만큼 절실한 희망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서도 계속 보육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 데려오면서 머리카락을 얻어와. 그리고 가장 빠른 곳으로 보내.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서실 막내 직원이 기둥에 기대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이 하늘빛 보육원에 다녀왔다는 보고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지만 원장 부재로 실패했고 내일 아침 다시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태호 상무의 차갑고 짧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통화를 끊고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발밑에 불씨가 꺼지듯 아이들의 희망도 곧 꺼질 것이었습니다. 강남 한태호의 저택 2층 서재. 한태호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 서울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는데 그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손주들이 정말 존재했습니다. 한태호는 3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항상 박지훈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외가인 박씨 집안은 항상 자신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지훈이 의절했을 때 속으로 환호했고 3년 전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폐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장례 절차를 조용히 처리했죠. 하지만 이제 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나. 한태호는 내선 전화를 들어 아내를 불렀습니다. 서윤이가 서재로 올라왔을 때 한태호는 이미 서류 뭉치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입양 동의서와 보호자 변경 서류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보육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한태호가 아내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직 직원에게 줄 현금 봉투도 함께 건넸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가온 유통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죠. 새벽 4시 하늘빛 보육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철문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불이 켜지고 젊은 남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던 그는 서윤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서윤이가 명함과 서류 그리고 현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가온 유통 상무 부인이라는 명함, 입양 관련 서류들, 그리고 5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직원이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서윤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직원이 복도 끝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박다온 남매가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2층 침대 하나와 낡은 이불들이 있었습니다. 다온은 아래 침대에서 동생 민우를 품에 안고 자고 있었고 수진이는 위쪽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코를 찌푸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냄새가 불쾌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아이들 체취가 섞여 있었죠. 그녀가 다온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다온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동생을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일어나서 짐 챙기라고 서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고. 다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손짓했고 직원이 들어와 민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수진이도 깼습니다. 동생을 놓으라고. 할아버지가 온다고. 약속했다고. 다온이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가 다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다온은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계단을 내려왔고 민우는 직원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다온도 끌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직원은 현금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채 모른 척했습니다. 승합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차 안에 갇혔고 차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육원 현관에 선 직원은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직 일지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오전 8시 가온 유통 본사 회장실. 박진환 회장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죠.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온병과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한시라도 빨리 손주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를 대라고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검은 세단이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박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어제 만났던 젊은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원장이 왔느냐고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박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직 직원이 서류 확인하고 아이들은 새벽에 입양 가족이 데려갔다고.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보육원 현관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직 일지의 흐릿한 서명, 새벽 4시 반이라는 시간,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 당직 직원은 누구였느냐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김 비서실장이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여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한태호, 내 놈이지. 박 회장이 여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이들 방을 보여달라고. 2층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 침대 하나와 낡은 이불들이 전부였죠. 박 회장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 침대 베개에는 어린아이 머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온이 민우를 안고 잤던 자리였죠. 박 회장이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즉시 비닐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담았습니다. 이불 사이에서도 몇 가닥을 더 찾아냈습니다. 이걸 가장 빠른 검사 기관으로 보내라고 박 회장이 낮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홀로 방 안에 남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침대 옆 좁은 선반에 낡은 로봇 장난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팔 하나가 부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장난감이었죠. 애비가 남긴 거겠지. 박 회장이 로봇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초라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박 회장은 로봇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꼭 찾아낼게.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늦었다. 내가 또 늦었어. 박 회장은 어젯밤 다온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 내일 아침에 꼭 데리러 온다. 약속한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가온 유통본사. 한태호 상무는 자기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시청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한태호가 물었습니다. 보육원 다녀온 뒤 행적이 묘연하다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태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잘 됐군.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태호가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였습니다. 가온 유통 쪽에서 유전자 검사 샘플이 들어왔다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샘플이 뭔가? 머리카락이며 비교 대상은 박진환 회장 본인이라고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태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손주들 머리카락을 구했군. 한태호가 낮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회장님 직접 의뢰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담당자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한태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회장님은 곧 은퇴하실 분이야. 그리고 자네 가족 일본 여행 잘 다녀왔나? 딸 대학 등록금도 마련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고 담당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태호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만 불일치로 나오면 끝이야. 회장님도 포기하실 거고. 같은 시각 강남 한태호 저택 지하. 골방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온은 동생들을 품에 안고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민우는 칭얼거리다가 잠깐씩 조는 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다온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울고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오시는 건가? 다온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김밥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 차에서 받았던 김밥의 절반. 아껴뒀던 것이었죠. 다온이 그걸 조금씩 떼어 수진이와 민우 입에 넣어줬습니다. 자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할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오후 3시 강남 한태호 저택 앞. 검은 세단이 저택 앞에 섰습니다. 박진환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가 역력했죠. 김 실장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방금 팩스로 보내온 결과지였습니다. 박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한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에 한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느냐고. 박 회장이 곧바로 물었습니다. 한태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들이요? 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새벽에 내가 보육원에서 데려간 아이들 말이다. 한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보육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마. 내 놈이 아니면 누가 그랬겠나. 한태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김 실장이 당직 일지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온 유통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호가 일지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가 갔다는 증거입니까? 가온 유통 직원은 수천 명인데요. 서명도 알아볼 수 없고. 박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 말고 누가 있나? 지훈이 죽은 것도 내가 숨겼고 이번에도. 한태호가 박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련님 일은 제가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간 거냐? 한태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양 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고. 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한태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건넸고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박 회장의 눈이 결과란으로 향했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일치 확률 0.02%. 박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불일치. 손주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한태호가 서류를 주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도련님의 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보육원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박 회장이 한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결과도 내가 조작한 거겠지.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태호 말대로였습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태호가 현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온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또 늦었구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박 회장이 손을 들어 김 실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회장님 몰래 박 회장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뭐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머리카락 샘플을 둘로 나눴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평소 거래하던 기관으로, 다른 하나는 대학병원 연구소로 보냈다고.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온답니다. 박 회장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직? 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온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날 밤 한태호 저택 서재. 한태호는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은 성공했고 회장은 절망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제 내일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 밤 비행기로 아이들을 보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태호가 와인 잔을 들어 창밖 야경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새로운 회장님께 건배. 그날 밤 한태호 저택 지하 골방. 다온은 잠들지 못하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민우는 다온의 품에서 칭얼거리다가 간신히 잠든 상태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져버렸고 이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전부였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실 거라고 했는데 보육원에서 할아버지와 헤어진 게 어제였습니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 자기들을 꼭 데려간다던 약속. 거짓말이었을까?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저 무서운 아줌마가 와서 자기들을 끌고 갔을까요? 다온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보육원 직원에게 주었던 명함. 다온이 몰래 하나 더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가온 유통 박진환.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다온은 조심스럽게 민우를 바닥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두꺼운 나무 문이었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온의 손끝이 벽의 한 곳에 멈췄습니다. 천장 근처 벽 위쪽에 작은 틈이 느껴졌습니다. 다온은 낡은 의자를 조용히 끌어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 틈을 더듬었습니다. 환풍구였습니다. 작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지만 녹이 슬어 헐거워진 상태였습니다. 다온이 힘껏 잡아당기자 쇠창살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다온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온이 쇠창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녹슨 나사가 벽에서 빠지며 쇠창살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구멍이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9살 아이라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온은 의자에서 내려와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떻게? 다온이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갈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다온이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 우리 이거 들고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4살 민우는 환풍구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가려면 너무 위험했습니다. 다온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여기서 민우 지키고 있어. 오빠가 혼자 나가서 할아버지 찾아올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오빠 혼자 가면 무서워. 다온이 수진이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꼭 할아버지 데리고 올게. 그럼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어. 다온이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환풍구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온은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고 무릎이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새벽 5시 한태호 저택 정원. 환풍구가 외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다온은 그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원 덤불 사이로 떨어졌을 때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이 생겼지만 다온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온이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대문은 높았지만 옆에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다온이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온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가온 유통? 박진환. 어떻게 가지? 다온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온 유통이 어디 있냐고 다온이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온의 더러운 옷과 상처난 손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마야, 어디서 온 거니? 엄마는? 다온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가야 돼요. 아주머니가 명함을 보더니 멀리 빌딩 숲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빌딩들 있지? 거기 쪽으로 가. 가온 유통은 큰 회사니까 택시 기사한테 물어봐도 알 거야. 다온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오전 8시 가온 유통 본사 앞. 다온은 마침내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가온 유통이라는 큰 글자가 보였습니다. 다온이 비틀거리며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다온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꼬마. 여기 어린이 혼자 못 들어가. 다온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진환 할아버지 찾아왔어요. 경비원이 명함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을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이 빌딩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박진환 회장이 내렸습니다. 다온이 회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 앞에서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박 회장이 급히 달려와 다온을 안아들었습니다. 다온아, 어떻게 된 거니?
다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나쁜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수진이랑 민우는 아직 거기 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에 있니? 다온이 설명하려 했지만 너무 지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명함만 꼭 쥐고 있었죠. 김 비서실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학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박 회장이 다온을 아는 채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박 회장의 눈이 결과란으로 향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확률 99.9%.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박 회장이 다온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온은 할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 당장 병원으로. 그리고 경찰 불러. 김 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은 쓰러진 다온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의 작고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았어. 이번엔 지켜줄 수 있어. 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 차량이 한태호의 저택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전 9시 강남 한태호 저택. 경찰 차량 세대가 저택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급 주택가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한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태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온이 탈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골방 문을 열었을 때 빈 환풍구를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태호가 현관에서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아이들이 있느냐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보호하고 있었다고. 한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태호가 앞장서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골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와 민우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민우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형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우리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는 안전하다고. 형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형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태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입양 관련 서류라고. 한태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보육원 직인이 찍힌 인계서, 입양 동의서, 보호자 변경 신청서, 모두 그럴듯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하 골방에 가뒀습니까?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임시로 보호했다고. 한태호가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박진환 회장의 세단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는 담요에 쌓인 다온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온 참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형사가 수진이와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두 아이는 경찰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이 한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한태호가 형사에게 받은 서류를 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입양 절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정식으로 인계받았고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위조야. 내가 어제 보육원에 갔을 때. 한태호가 차분히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착각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자관계 불일치로. 한태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조작해서 받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박 회장이 그 서류를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조작한 거잖아. 박 회장이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검사 결과입니다.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받은 거죠. 99.9% 부자관계 일치입니다. 형사가 두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불일치, 하나는 일치. 완전히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한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의뢰한 검사기관은 국내 최고 권위의 기관입니다. 반면 회장님이 의뢰하신 곳은 한태호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학병원 연구소라. 검증되지 않은 곳 아닙니까?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일단 경찰서로. 바로 그때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언론사 차량들이었습니다. 한태호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내렸습니다. 한태호가 박 회장을 돌아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여론전입니다. 과연 누구 편을 들까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진환 회장님, 손주를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태호 상무님, 아동 감금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태호가 차분하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입양을 돕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께서 갑자기 손주라고 주장하시며 한태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연세도 많으시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한태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신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기자들이 박 회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이 입을 열려던 순간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이었습니다. 다온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할게요. 박 회장이 다온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다온아. 넌 쉬어야 해. 하지만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9살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박지훈이에요. 우리 엄마도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있었어요. 다온이 한태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줌마가 새벽에 우리를 데려와서 밥도 안 주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한태호에게 돌렸습니다.
한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온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 아저씨가 우리를 데려갔어요. 할아버지 못 만나게 하려고. 다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우리 아빠 사진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다온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보육원 방에서 가져온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찾아주셨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한태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상무님, 아이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가 한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태호 씨,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태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지만 다른 형사가 한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이 수진이와 민우를 안았습니다. 다온도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아이를 품에 안은 박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손주들입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태호가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그는 박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지켜냈어. 사흘 후 서울 가정법원. 박진환 회장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법정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 비서실장과 변호사가 자리했고 반대편에는 한태호와 그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호는 이틀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완벽하게 준비한 서류들, 보육원 직인이 찍힌 인계서, 입양동의서,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최고 권위검사기관의 부자관계 불일치 판정서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진환 회장 측은 친손주라 주장하나 한태호 상무 측은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가 두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문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한 곳은 불일치, 다른 곳은 일치. 이 경우 제3의 검사기관에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의뢰한 검사기관은 피고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태호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은 보류합니다. 아이들은 임시보호시설에. 안 됩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또다시 낯선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이들은 중립적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안 돼. 또 빼앗기는 건가? 법정 박복도. 박 회장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법원 대기실에 있었고 곧 보호시설 직원이 데리러 올 것이었습니다. 한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 회장이 한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한태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재검사 결과도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놈이 정말. 한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늙으셨습니다. 가온 유통도 그 아이들도 모두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한태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법원 대기실. 다온, 수진, 민우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은 동생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서자 다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온은 할아버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이야. 정말 잠깐만이야. 할아버지가 꼭 데려올게. 수진이가 울자 민우도 따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로봇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온이 로봇의 등 부분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어린 지훈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온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로봇 속에 넣고 다니셨대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고. 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너도 나를 용서하고 싶었구나. 김 실장이 급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증거입니다. 이 사진으로 도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한태호가 변호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봐. 이게 증거야. 한태호가 사진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아들 지훈이와 찍은 사진이야. 그 아들의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태호의 변호사가 사진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사진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셋째, 설령 진짜 사진이라 해도 이것만으로는 친손주 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태호가 사진을 돌려주며 냉소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당신은 지셨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부축했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이미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보호시설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여자 직원 2명이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온은 동생들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랑 같이 가자. 좋은 곳이야. 수진이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할아버지랑 있을 거야. 하지만 직원이 수진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우도 울부짖었습니다.
다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복도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온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기다릴게요. 그 말에 박 회장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는 다온의 눈빛이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또 지켰어야 할 사람을 잃는구나. 김 실장이 박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습니다. 한태호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박 회장의 서재. 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로봇 속에서 나온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자기 등에 엎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지훈아, 미안하다. 내 아이들도 지키지 못했구나.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고 잔은 이미 여러 번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박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상무의 뒷거래, 검사기관 조작, 그리고 도련님 사망 은폐 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어 또다시 낯선 곳에서 불안에 떨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야.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재의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동보호시설. 다온은 2층 침대 아래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잠들었고 민우는 다른 방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온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로봇 속에 있던 사진의 복사본을 김 실장이 몰래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빠와 젊은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다온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기다릴게요. 꼭 다시 만나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가정법원. 재검사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온 유통 후계 다툼은 이미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여윈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 비서실장과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태호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재검사 기관에도 손을 썼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은밀히 오갔고 결과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제3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박진환 회장과 박다온, 박수진, 박민우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일치 확률 0.01%. 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일치, 또다시 불일치였습니다. 한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박진환 회장의 친손주 주장을 기각하며 아동들의 양육권은 바로 그때 법정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는데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재판 중에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검찰청 특별수사팀 박민석 검사입니다. 긴급히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 검사가 판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태호 피고인의 증거 조작, 아동 학대, 그리고 업무상 배임에 관한 증거 자료입니다. 한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검사가 노트북을 꺼내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한태호의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한태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했어. 부자관계 불일치로 나오게 하라고. 지난번처럼.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한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야. 영장도 없이. 박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영장 받았습니다. 아동 학대 및 유괴 혐의로 일주일 전에 발부되었죠. 한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검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고인이 검사기관 담당자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조작에 500만 원, 이번 재검사 조작에 2천만 원. 스크린에 은행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한태호의 계좌에서 담당자 계좌로 입금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한태호 피고인의 압력과 금전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한태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당황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박 검사가 세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 자택의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지하 골방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한태호의 아내 서윤이가 다온을 끌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거지 새끼들이 감히 우리 집안에. 다온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윤이가 다온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내 놈들만 없으면 돼. 내 놈들만. 수진이가 울며 아줌마를 말리려 했지만 서윤이가 수진이를 밀쳤습니다. 6살 아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손주들이 저런 일을.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 검사가 네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박지훈 사망신고서입니다. 여기 제출자란을 보십시오. 확대된 화면에 한태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태호 피고인은 직접 사망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환 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비서실에 내려진 지시문입니다. 한태호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도련님 사망권은 회장님께 절대 보고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한태호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은 어차피 도련님과 의절 상태. 굳이 알려드릴 필요 없음. 이번 기회에 후계 구도를 정리할 것.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글씨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놈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구나.
박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육원 당직 직원의 자백서입니다. 스크린에 진술서가 나타났습니다. 한태호 피고인의 아내가 새벽에 찾아와 500만 원을 주며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 일지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검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의 증거로 한태호 피고인은 검사 결과 조작, 아동학대 및 유괴, 업무상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을 저질렀습니다. 즉각 구속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한태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태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한태호 피고인을 즉시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전 유전자 검사 결과들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박 검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최종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조작 불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환 회장과 박다운, 박수진, 박민우 간의 부자관계. 일치. 확률 99.9%.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본 법원은 박다운, 박수진, 박민우가 박진환 회장의 친손주임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박진환 회장에게 부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 실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태호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박 회장 옆을 지나갈 때 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태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한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법정 밖. 박 회장이 복도로 나오자 김 실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복도 끝에서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직원과 함께 왔습니다. 다운이 박 회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다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약속 지키셨어요. 우리 데리러 오셨잖아요. 박 회장은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아이들을 기다리는 집으로.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4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저택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고 거실에는 장난감과 그림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홀로 먹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다온, 수진, 민우가 각자 자리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따뜻한 죽과 반찬을 날랐습니다. 박 회장의 아내는 손주들이 온 뒤로 매일 아침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온아, 오늘 학교 가는 날이지? 다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그는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떨리니? 다온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친구들이 저랑 놀아줄지 모르겠어요. 박 회장이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착한 아이니까 금방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학교 가고 싶어. 김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도 곧 유치원 가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흘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아직 3살이라 서툴렀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온이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다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차 키를 들었습니다. 첫날은 할아버지가 데려다 줘야지. 다온이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 정문 앞. 다온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다온아. 다온이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단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다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다온이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다온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다온아. 정말 잘하고 있어. 오후 성북동 저택 정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정원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수진이와 민우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로봇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온이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 데려와. 1시간 후 산 중턱 납골당. 박 회장은 새 손주들과 함께 지훈의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과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온이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도 작은 손으로 꽃을 올렸습니다.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지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왔다. 아이들은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아이들 잘 데려왔어. 이제 내가 목숨 바쳐 지킬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명패 위로 꽃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로봇 장난감을 명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돌려줄게. 내가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이제 너한테 돌아가야지. 다온이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추워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수진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유치원 갈 거야. 친구들이랑 놀 거야. 민우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오빠 누나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내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너를 닮아서 착하고 씩씩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춤추듯 공중을 날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실장도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온이 일어서서 동생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명패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소중한 선물들을 남겨줘서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9살 소년의 용기,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던 할아버지의 간절함.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박진환 회장처럼 다온이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희망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봄날을 응원합니다. 원조 이야기 맛집이었습니다.